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팀, RVRD 팀 나와서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2분이고 질의응답 시간은 3분입니다. 발표 시간 끝나시면 제가 책상 칠게요. 다시 소개를 드리는데 저희는 경기예고에서 온 학생들이고요. 저희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 소개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미 소개를 한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성범죄는 보통 강간, 강제추행 따위의 성에 관련된 범죄를 뜻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범죄에 속하고요. 이 성폭행이라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부터 부녀자를 가늠하는 강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추행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성추행은 일반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성희롱보다는 무겁고 성폭행보다는 가벼운 범죄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것을 되풀이함으로써 취업 환경들을 현저하게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그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해자들은 친족이 25.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친인척과 동네 사람이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피해자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음주로 인한 성범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는 그중 세 가지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2010년 8살짜리 여아를 학교에서 납치해 강간 후 상해를 입힌 김수철 사건. 두 번째로는 나영이 사건이라 불리던 교회에서 8살짜리 아이를 강간 상해한 조두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0년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 살인, 시신 유기까지 한 김기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모두 술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통해 술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뇌사진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현저하고 또 뚜렷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 부위의 혈류가 감소하고 당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당시의 공포스러운 기억을 잊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들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7세 미만의 유아부터 20세 이상의 성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했고 그 중에서도 14세에서 19세 사이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강간과 성추행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관련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트와일라이트로 유명해진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주연인 Speak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성폭행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도가니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도가니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팀 다른 발표자가 조금 이따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역대 이슈가 된 성범죄 사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두순 사건입니다. 범인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9살짜리 나영이를 납치하여 옷을 벗으라는 협박에 반항하자 변기에 아이의 머리를 강제적으로 집어넣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나영이는 대장 파열, 시력 손상, 비강염, 또한 뇌이암 등을 앓고 있었지만
앓게 되었지만 조두수는 술에 만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작 징역 12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입니다. 사진을 보다시피 이곳은 피해자의 집이고 300m 떨어진 가량의 영산대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23세의 남성 고종석으로 술김에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중요 부위가 손상되고 대장이 파열되는 등 지금은 정상적인 배설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과 피해자의 부모와는 아는 관계라는 것이고 성폭행 과정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모아 가해자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해자는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여주 4세 여아 성폭행 사건입니다. 여주 4세 여아 성폭행 사건은 41세의 남성이 수도권에서 놀고 있던 4세 여자아이에게 성욕을 느끼고 아이를 7km나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이고 가해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돌봐야 하는 노모가 있기 때문에 감형을 주장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노모 또한 범죄에 따른 처벌만 받으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태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이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발신마비 상태이며 아이에게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선 아이는 공격적으로 변해 갑자기 어머니를 때리는 등 많은 정서적 변화를 겪고 있고 남성 기피증 또한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의 정신 연령이 40개월에서 29개월로 저하가 됐고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가게 일을 하지 못해 지금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4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고작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장애인 특수학교인 광주인하학교에서 교장이 다수 농아들을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강제추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또 그 가해자들의 추행을 묵인한 이들은 집행유예와 고작 1, 2년밖에 되지 않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화 동안이로 인해서 이슈화가 되고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인하학교 전 행정실장은 구속되었고 징역 12년과 10년간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 사진은 우리나라의 처벌 형태가 얼마나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미비한지 알려드리기 위해 넣었습니다. 그간 무도한 짓을 한 이들에게 실제 징역 기간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또 보시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인생을 빼앗은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자비롭다고 할 수 있는 처벌을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를 분노 도가니로 끓게 만들었던 유명 도가니 사건입니다. 네, 다음으로 알려드릴 사건은 제2의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은지 사건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오지 마을에 살고 있는 11살짜리 지적장애인의 은지는 2006년부터 2년간 동네 아저씨와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지적장애인인 은지의 어머니도 같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알게 된 은지의 선생님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허술한 국가적 시스템으로 인해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은 처벌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억울하고 미해결된 성폭행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 어디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연이은 사건들을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성폭력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크게 4가지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그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가해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은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과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끄럽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아닌
피해자들이 단순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아닌 정말 피해자, 즉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할 수 있는 진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에서 시행해야 하며 언론,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과 같은 개몽 활동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대책으로 제시한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잘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법률을 무조건적으로 제정하기보다는 주위의 사소한 것들도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 이들에게는 자존감을 높이고 또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이유는 범죄자들이 성충동뿐만 아니라 가슴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분노와 같은 감정이 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마음을 열 수 있는 심도 깊은 상담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치료는 물론 정신적 치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치료사 제도를 도입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때까지 심리치료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상담소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상담소의 수를 늘려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체벌 관련 법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원 공개, 신고제 폐지, 집행유예 폐지, 가석방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음주와 나이를 고려한 감형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피해 가족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배상 명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문화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교육이 반드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고 예방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성폭행 예방이라는 주제로 교육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음란물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영상 매체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음란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음란물이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첨부한 교육자료가 필요하고 각종 매체의 부적절한 광고들, 예를 들어 과도한 신체 노출, 성인용품 홍보, 자극적인 문구 등을 포함한 광고를 올릴 경우 광고 수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12분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아직 내용이 남아있긴 한데 저희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3분간 질의응답 시간 갖겠고요. 질문은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먼저 손 드시는 분께 질문 기회를 드리고 답변 시간을 저희가 3분을 드립니다. 네. 커플뉴스팀의 김민정입니다. 먼저 정책 제안 중에 범죄자 대상 교육 하신다는 점에서 범죄자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범죄자가 가정 환경이 매우 안 좋고 자라는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일어난 나주 성폭행 가해자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선배들과 같이 마약을 밴드를 흡입하면서 야동을 보았고 중학교도 중퇴하고 막노동을 하면서 아동 포르노만 다운받아서 보고 온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인다는 뜻은 그런 범죄자들이 대부분 자기 안 좋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살아야 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애정 결핍증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가치관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성폭행을 통해 풀고자 하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성범죄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발표하실 때 법 강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음주와 나이 관련 감형을 폐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 측 입장은 음주 관련 감형 폐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음주 관련 감형 폐지는 음주가 아까 발표했듯이 도망치는 탈출구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 관련 감형 폐지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나이 관련 감형 아예 폐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이를 고려해서 감형을 하고 있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나이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좀 약간 어린 나이의 사람이 성폭행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어린 나이의 학생이나 어린 나이의 사람은 그게 교육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나이를 고려해서 감형을 해주는 건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답변 듣고 끝냈습니다. 나이에 대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물론 나이가 어린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나 젊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와 30대의 아저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인데 그 성범죄의 심각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질 확률이 높다는 것 때문에 그 고등학생을 감형을 해준다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을 감형을 해줌으로써 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감형을 받을 수 있구나 하면서 심각성을 느끼는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나이에 대한 감형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팀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 본터치 팀 나와서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2분이라는 걸 미리 공지 드렸기 때문에 12분에 맞춰서 준비해왔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12분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길어져서 충분히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예외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팀 이름이 뭐죠? 돈터치. 응? 돈터치. 여러분 그리고 다른 팀이 발표할 때 귀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계고 국제반 학생들로 구성된 돈터치 팀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형주라고 하고요. 여기 키 큰 친구는 이준석, 이석, 이건희라고 합니다. 저희 팀 이름은 앞서 용감한 우리 학생이 말씀드렸듯이 꿈을 가지고 밝게 자라난 아이들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뜻에서 돈터치라는 팀 이름을 정했고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획기적이고 신선한 정책들을 준비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준석 학생이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현상 및 기존 정책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형사정책 연구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성범죄 건수가 2007년에 857건, 그리고 2008년에 1203건, 2009년에 1359건, 2010년에 1922건이 발생했고요. 또 여기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무려 2,054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중 성폭행 발생률에 비해 성폭행범 검거율은 굉장히 낮고 또한 매년 성폭행 범죄가 22%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재범률도 50%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매년 성폭행 범죄가 심각해져 가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정책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선 성폭행 범죄 예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동 성폭행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폭행 그런 교육을 하고 또 성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러셀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 번 강간을 당한 아동들은 33%에서 66%가 한 번 더 강간을 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자신이 그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등하굣길에 성폭행 범죄에 노출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몇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의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함으로써 이 성폭행범들에 대한 위험을 배제하려고 하였는데요. 이들 배움터 지킴이조차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경남에서 한 초등학교에서는 배움터 지킴이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 제도에 대한 많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률이 현재는 없고 또한 정부가 유해 음란물 차단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터넷 웹하드 음란물 유통 실태를 점검한다고 하지만 성폭행 범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음란물 유포율도 87%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 정책 또한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및 처벌에 대한 정책에도 많은 허점과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평균 형량이 3년 2개월,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대한 평균 형량은 고작 5년에 불과합니다.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이처럼 낮은 것은 피해자의 고통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법률 집행에 기인하는데요. 근본적으로 형량이 적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들의 수도 줄어들지 않고 또한 재범률도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영이 사건에서는 범죄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이유로 형량을 12년형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이게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형량에 비해서 많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재발 방지 정책에도 많은 허점이 있는데요. 성범죄자들의 행동을 주시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 발찌는 지하에서는 재기능을 못하여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한 전자발찌를 관리하고 주시하는 관리 인력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인력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 또한 그 효력이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고요. 또한 재범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인 화학적 거세는 한계가 발견되어 물리적 거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돼서 나오고 있고 성폭행범의 현 거주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성폭행 알림이는 전체 성폭행범의 10%밖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와 성폭행을 당하면 1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가 무효가 되는 이러한 법률들은 현재 많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바뀌어야 하지만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첫 번째 정책으로는요, 세큐리티 포인트라는 정책인데요. 괜히 영어로 적어놨지만 그래도 뜻은 안전지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일단 세큐리티 포인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함께라는 점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등하굣길, 특히 하굣길에는 선생님과 또 사회복지사가 함께 세큐리티 포인트까지 같이 하교해서 획기적이게 또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게 도울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안전이 중요하죠.
집에서 학교, 또 학교에서 바로 또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세큐리티 포인트를 지정해서 선생님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등하교를 할 것입니다. 또 스쿨버스가 지원되는 학교에서는 버스맘을 지정해서 버스맘이 그 학생이 안전하게 집에 들어갔는지까지 확인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문제가 되었던 성교육, 성교육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호신 방법이라든지 상황 대처법 등을 자세하게 시범으로 보여가면서 가르쳐 줄 거고요. 또 이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부 조항이고 그리고 우선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인데요. 세큐리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무를 알 수는 없지만 기존 스쿨버스 제도보다 비용이 일단 적게 들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학업길에 아주 필수적이고 신선하게 또 안전하게 학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고 또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아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책 이석 학생이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두 번째 정책은 이제 그만 정책이라는 정책인데요. 이제 그만 정책은 성범죄 피의자와 전과자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을 강화시키고 재범 확률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처벌을 강화시킬 것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강렬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우선 일단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데요. 피해자의 신상 등을 우편, 메일 등을 의무적으로 발송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도소를 출소할 시에 물리적 거세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정부에서 거세 비용을 지원해주고요. 거세할 경우 정부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금전적 지원 등을 해줍니다. 아동 성폭행 전과자가 2번 이상 재범을 할 경우엔 강제 거세를 하고요. 출소할 때 전문가 심리 상담을 통해 재범 확률이 측정한 후 그 확률이 만약 80% 이상일 경우에 강제 거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징역을 최소 20년부터 30년으로 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신고하도록 법률 강화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 정책과 기본 정책의 차이점은요. 일단 이미 있는 정책 2중 또는 3중으로 나누어 처벌하는 정책과 다르게 한 번에 강렬하게 처벌하여 지양한다는 점입니다. 전자팔찌나 성범죄 알림이 같은 장치로 나누어서 처벌했을 때는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또 앞으로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물리적 거세와 같은 강렬한 정책으로 재범을 줄이고 성범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위험 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매년 점차적으로 성범죄가 줄어들 것을 시작하고 재범률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 3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웃돌이라 부르고 저희는 이게 웃음을 돌려주라는 뜻으로 줄임말로 피해자들이 성문제 고통을 쓰여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고요. 또 이 웃돌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을 확실하고 시험적으로 지원하게 될 건데요. 먼저 지금 현재는 의료교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치료 비용을 드는데 너무 성문이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심리적 치료와 물리적 치료를 강화하면서도 또 의료교육을 더 지급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금전적과 치료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해자들이 한번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또 사회적 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학교 내에서도 피해자 학생에 대한 정보를 보완해가지고 학생들이 특별한 다른 학생들한테 괜히 눈살이 같은 걸 당하지 않고 또 이 학생들을 위해 사회복지 선생님을 배정하여서 이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부 조항이고요. 이게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은
앞서 말했듯이 지금 기존 정책은 피해자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이 이유가 빈약한 금전적 지원과 빈약한 치료 지원인데요. 저희는 먼저 의료급여과 의료보험을 강화시키고 또 1대1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이나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대효과는 넉넉한 급여와 향상된 치료를 통해 그리고 또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도움을 통해서 교육 환경과 생활을 발전시키고 이는 곧 편안한 삶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돈터치의 3가지 정책은 먼저 첫 번째로 세큐리티 포인트와 두 번째 이제 그만, 세 번째 웃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질문을 크게 해주시면 돼요. 질문을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맨 첫 번째 정책 세큐리티 포인트 정책에서요. 예를 들면 나주에 사는 학생들은 광주 좀 더 도심인 광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로 옮겨서 말이죠. 근데 이런 학생들에게는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그런 세큐리티 포인트 정책을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세부 조항에서는 스쿨버스 정책이라는 정책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스쿨버스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먼 거리에 학생을 다니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이 의도가 먼 거리에 있는 학생에 대한 말씀 아니셨나요? 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다니는 학생에게도 오히려 스쿨버스를 지원함으로써 더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할 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학생들이 내리는 곳이 다 다른데 일일이 데려다주면 마지막에 내리는 학생들은 집에 저희가 말씀드린 스쿨버스에서 스쿨맘이라는 존재는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는 정책이 아니고요. 그 스쿨맘이 일정한 거리만큼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의 거리만큼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집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예. 세큐리티 포인트 정책을 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때 집에서 학교를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을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지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거나 뭐 학원이나 그런 쪽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세부 조항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 스쿨맘이나 스쿨버스라는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 즉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는 길도 등하굣길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스쿨맘이나 스쿨버스의 존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이나 또 다른 곳에 이동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쿨버스나 스쿨맘의 존재를 통해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용인외고에서 온 용인외고 국제반에서 온 이서영, 한수지, 신재원 교주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성폭행 관련한 정책 시행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의하면 강간, 강제추행 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2005년 11,527건에서 2006년 13,573건, 그리고 2007년 13,634건, 2008년 15,094건, 2009년 16,156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양적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며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 강력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듯 성범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3차례의 개정을 거듭하였지만 범죄 예방의 효과나 사건 수의 감소 측면에서는 큰 시류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범죄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정책은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의 수정화입니다. 그리고 1번으로는 성범죄 부서는 본 부서의 경찰들이 원할 때 부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부서를 원하지 않는 경찰들이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조사를 받을 때는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통 청소년 및 어린이와 같은 경우 어두운 곳에서 경찰에게 취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포감이 조성됨으로써 아이들이 대답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밝은 장소에서 심리치료사나 아동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효율적이고 무관심한 수사에 대한 방침 설립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신고율이 30에서 40%밖에 되지 않는 이유의 다수는 경찰의 안일한 대처 및 피해자 자신들이 수사 과정에서 받는 상처 때문입니다. 경찰들은 비밀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피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교육하고 피해자에 대한 존중심 증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실기 교육을 통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찰들을 골라내어 그들에 한해 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만일 이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경찰이 생길 시 처벌 및 징계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깊은 사생활이나 성관계 여부 등과 같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내용을 질문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녹음을 하지 않아 피해받았던 상황 등을 피해자가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의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 시 녹음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여경찰 육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경찰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적은 편입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이기 때문에 성범죄 수사를 여경찰이 한다면 피해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경찰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경찰은 남자를 위한 직업이라는 사회적 선입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정책은 다음 사람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전과를 조사해보면 2009년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 6,842명, 초범 4,1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자 중 동종 전과자는 16.2%이고 이중 전과자는 83.8%입니다. 동종 전과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41.6%입니다. 1년 이내가 아니어도 보시다시피 대부분 같은 범행을 또다시 감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범행을 감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정책을 통하여 바로잡아야 할 문제점입니다. 여러 번 여러 사람이 잡은 후에 잡는 것은 많은 피해만 초래할 뿐이고 초반부터 확실하게 잡는 것도 더 중요하고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공소시효가 길기 때문에 수사를 안일하게 하고 15년이라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5년 후에 범인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5년이라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증거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15년이 지나서 잡혔을 경우에는 형벌이 줄더라도 처벌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수사국의 기능을 확대하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이 바뀐 경우에는 정확한 인수인계와 자료 보전을 중시하고 수사 본부를 없애지 않고 최소 인원을 보장해서 수사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범이 아닌 경우와 상습적인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범죄가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적 거세나 화학적 거세를 감행하고 이후에도 범죄가 계속된다면 위치 추적이나 주요 범죄자 지정을 통하여 감시를 계속해야 합니다. 강간 피해자가 강박 또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 성적 피해 사실과 분리하여 고소하고자 하여도 강간죄 자체가 폭행, 강박과 간음이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는 단일 범죄라는 법리와 절차 법상 고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분리하여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분리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되는 성범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두 가지를 따로 분류하여 각각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은 다음 발표자가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피해자가 언론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사진 유포나 주소 유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업이나 정부의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기존의 보험과는 다르게 적은 돈이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달 보조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구성희 씨와 같은 유명한 분들의 초청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캠프를 주최하거나 실효증을 증명하고 또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아이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를 보시면 이것은 현 성폭행 상담소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종사자 수에 비해서 상담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각종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단체나 동아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의료 봉사단체의 원조를 통해 자발적이지만 의무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상담교사 육성에 힘써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아이들의 수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수사라는 다소 무겁고 또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없애고 마음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아동 법학 심리 쪽의 새로운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설계 및 제작하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그 방안입니다. 또한 이들은 재판 과정에도 함께하며 아이들의 멘토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정책은 다른 발표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정책인데요. 성범죄 알림이나 전자팔찌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고 현재 경기도에서 성범죄 예방 카드를 발급한다고는 하는데 확실한 효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명목 삼아 많은 제한이 있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이 효과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알림이를 지급하여 위험시에 경찰과 집에 연락이 간편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림이는 가방이나 핸드폰 뒤에 부착을 해서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등하교시나 학원이 끝나는 저녁 시간에는 경찰과 아버님들이 연합을 해서 순찰을 통해 안전기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송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형벌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은 사실상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가해자의 부당한 수법들로 정상 침착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법학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인권 변호사 채용 확대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미국의 메가스로라 해서 미성년 상대 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알려주는 법인데요. 성폭력 강간범 이외에도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성범죄자로 다룹니다.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수반돼 이중처벌의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는 논의는 있었으나 미국 쪽에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지역 공동체의 이익 그리고 미성년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시행됩니다. 가해자는 거기다가 거주는 자유이고 주민들이 성폭행 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데서 위협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가해자 인권도 보장되는 법인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성범죄자의 재산을 몰수를 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영국의 백색골이나 ADO와 같은 민간단체나 정부나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범죄자들을 위해 큰 조직을 만들었다는 이 세 나라의 예를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좀 더 성범죄 대처를 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요. 저녁에 아버지와 뭐 그렇게 어른들을 모아서 숫자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 성폭행들 보면은 대부분 주위 어른들이나 아저씨나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런 사건이 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경찰과 연합해서 같이 한다고 한 것인데요. 경찰과 아버지를 2인 1조로 목던지해서 같이 한다면 경찰이 아버지의 그런 것도 감시할 수 있고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아버지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제안했습니다. 성범죄 부서는 본 부서의 경찰들이 원할 때 부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아무도 성범죄 부서를 가기를 원하지 않다던가 필요한 인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인원이 원할 때 어떻게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을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적진 않았는데요. 인센티브를 줄 생각입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면 보통 경찰들이 되게 휴가 기간이 적어요. 휴가 기간이 적은 경찰들에게 휴가 기간을 더 준다던가 아니면은 좀 경찰이 3교대를 하잖아요. 그럼 3교대 같은 거를 뭐 2교대로 바꿔준다던가 4교대로 바꿔준다던가 그 부서에서 좀 플렉시블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저 물리적 거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물리적 거세는 우리나라에서 신상심이라는 전 의원이 얘기함으로써 이슈가 됐었는데 그것은 그냥 정치적 쇼라고 정치적 파문도 많이 일었었고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체코나 여러 나라들도 유럽연합에 의해서 중지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일으켜지는 파문과 논란 그리고 그 후에 신체적 부위를 강제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니까 그것은 다시 돌릴 수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으켜지는 후유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후유증은 나라에서 어차피 거세를 당한 사람은 나라에서 계속 주목을 해서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고 지금 물리적 거세가 많은 파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리적 거세까지 가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학적 거세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심리치료나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등 긴 수용 끝에 걸쳐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반발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쳤고요. 혹시 저 뒤쪽 불 좀 켜고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플 청소년 인권위원회 발표자 전유진입니다. 저희 팀원들 중 여름방학 동안 인도에 해외 공사를 다녀온 팀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 있는 집천촌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자신의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어리고 순진무구한 죄 없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신의 어머니가 하는 일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최근 들어 성인과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 포럼에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동 음란물로 인해 범행 충동을 느꼈다는 자백을 한 것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동 음란물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구글에 그 어떤 수식어도 없이 child site라고만 쳐도 아동 음란물에 관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만큼 아동 음란물에 접근하기 쉬운 요즘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죄 없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들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점은 경찰청에서도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료는 현재 각 국가별 아동 포르노 규제 정도에 대한 표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포르노 유통 상태가 보고되지 않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일 공유 사이트 내의 아동 음란물 국적 비율입니다. 강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았던 만큼 한국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일어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고종석도 아동 음란물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음란물이 아동 성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동 학대 이미지의 소비는 아동 음란물의 생산을 부추기고 그 생산이 필연적으로 아동 학대를 야기하기 때문에 아동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아동에 대한 예비 학대라는 의견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가해자 처벌에 대한 부분도 다뤘었으나 최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많이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점은 소극적인 성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들입니다. 과연 이러한 교육 방침의 효과가 있었더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가 일어났을까요?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 돼요, 싫어요 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건장한 성인이 범행을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희는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교육의 내용이 안 된다, 싫다 라고 말하는 반항과 저항 위주의 예방법이며 반항과 저항을 할 시에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얼토당토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자신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그 피해자의 죄책감과 수치심만 커지게 됩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는 고학년이 될수록 성교육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갈수록 높아만 가는 성적 호기심을 제도 교육이 따라가지 못해 결국 미성년자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귀동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에 대해 터부시하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소극적인 성교육만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에 대한 은폐의식 때문에 미성년자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독일의 성교육 자료인데 독일의 경우 노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성에 대해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아동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어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성지식의 습득이 학교나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점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요즘 세대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인터넷 음란물을 통해 성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이로 인해 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생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을 받고 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음란물을 접하게 된다면 음란물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음란물을 먼저 접하고 나서 성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이미 성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복지에 관한 부분이 많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조두순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조두순에게 소송을 걸어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를 절도, 강도, 사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성폭행이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가족의 배상 청구는 제1심에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안산시에서 지급한 긴급치료비 약 60만 원을 받았다가 다시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수 내용에는 뿐만 아니라 60만 원을 반납하지 않을 시에 전세금을 압류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에서도 제외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두순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게 되자 안산시는 60만 원 회수 명령을 취소하였지만 만약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되지 않은 문제였다면 피해자 가족은 긴급 치료비마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보험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예로 들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복지 방안도 잘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대책 중 아동 음란물에 관한 부분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라는 기관에 아동 음란물 단속 부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음란물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부서에 예산을 더 투여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아동 음란물 신고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별 아동 음란물 규제 조건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징역 기간이 현저하게 짧다는 것, 또 벌금형이 있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벌금의 액수도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음란물 제작자는 징역 15년 이상, 유포자는 10년 이상, 소지자는 징역 5년 이하의 형벌에 처하게 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처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제작자와 유포자, 소지자 모두 발견된 음란물 건수마다 벌금을 매기도록 합니다. 또 웹하드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을 발견했을 시에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바로 삭제하고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에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하는 강경책이 최근 제정되었으니 앞으로 이 조항이 활발하게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사후 복지를 위한 성교육에 대한 대책안입니다. 성교육 시간을 타 과목 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장 자율로 성교육 시간이 다른 과목 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성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무관심을 방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교육의 내용 또한 개편될 필요가 있는데요. 안 돼요, 싫어요 라는 내용 대신 탁팀버스, 즉 성교육버스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팀버스 사진입니다. 또 언급드렸다시피 음란물을 먼저 접하고 잘못된 성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동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교육을 받게 하고 음란물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성을 접하는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인들에게도 올바른 성인식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 사회에서 통념으로서 성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어른들도 성에 대해 미성년자들에게 은폐하려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성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할 때 제대로 답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궁극적으로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른들에게도 올바른 성인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산모를 위해서 병원에서도 성교육을 시켜 인식을 개선시키고 직장인들에게도 성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사후 상담 및 교육시설이 프로그램을 약간만 더 개선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정신적 안정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사회인이 되었을 때 범행을 당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회에 좋지 못한 시선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재정적으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조주동 사건의 피해자처럼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던 그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음주로 인한 감형제도가 폐지되는 등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경해진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 개정안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법률 조력자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률 조력자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에 열린 성폭력 범죄 피해자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많은 조력자들이 활동의 어려움과 제약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성폭력 관련 법령이 복잡한 데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대처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의학적 지식에 대한 부족으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그 아이들이 충격을 받거나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부모님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내서 사인을 받고 가정에서 미리 지도를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사회 통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독일만큼 저렇게 노골적인 사진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한 예시로서 제시드린 것이지 우리나라에 맞는 방법으로 맞는 어느 정도 순화된 버전의 성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사회적 폭력 때문에 문제가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올바른 사랑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왕따 문제도 저희도 왕따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고 있지만 왕따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교육을 아무리 잘 시킨다고 해도 계속 성범죄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먼저 저희가 중점을 둔 부분은 교육을 통한 성범죄 예방에도 물론 중점을 두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피해자들의 손가락질하는 시선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당한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피해자들이 많고 또 실제로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고쳐주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제시한 것이지 성범죄 예방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KYPF팀의 홍지혜라고 합니다. 아까 사회를 대상으로 나중에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사회 진출할 때 네 잘못이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걸 좀 추상적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인식 개선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TV 광고나 병원에서 실행하는 방법 등으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범죄자들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편견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이 바로 피해자가 제대로 처신을 잘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거나 유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성욕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탓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대 다수의 성범죄자가 성욕을 풀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 제압하기 쉽고 또 유약해 보이고 자신의 소위 먹잇감이 되기 쉬운 대상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편견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그런 언질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시간 끝났고요. 쉬는 시간은 시간 관계상 5분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분